내가 하고 싶은 삶을 가냐, 아니면 내가 이게 돈이 되는 일을 하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저걸 하면 이제 돈이 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건 돈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살면서 많이 선택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방고우라는 사람이 그거에 좀 대표적인 캐릭터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그쵸. 좀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되게 알잖아요. 쌉티에다가 현실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모닝런입니다. 오늘은 러너를 위한 북토크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하시죠. 렛츠 고! 여러분, 오늘도 북토크 이제 2편 두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 우리의 이 북토크는 여러분들에게 뭐 아시겠지만 오프닝 때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러너들을 위한 또 러너들이 달리면서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책을 통해 뭔가 이제 고트들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접목해 보기 위한 시간. 네. 이렇게 항상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스페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자, 니카시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김기영 니카시오입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네, 아니 저번 편을 보고 어땠었어요? 저 물론 네, 우리끼리는 재밌었지만 네, 또 네. 이제 객관적으로 보다 보면 뭐 많이 어설프구나. 많이 그쵸. 어설프고 뭔가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네, 그리고 네, 약간 약간 당혹스러우면서 했던 그 음. 나의 얼굴에서 나오는 경직된 모습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서 네. 좀 민망하긴 했지만 네.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잘하셨습니다. 아, 역시 그러나요? 선생님께서 또 준비를 또 잘 해오시고 감사합니다. 항상 또 섹시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아유, 네,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생각으로 또 이제 우리 책 소개하기 전에 잠깐 좀 뭔가 알리고 싶은 게 저희 이제 바람막이가 나왔습니다. 모닝 바람막이 등도 있는데 너무 예쁘네요. 네, 이 바람막이 보고 좀 반하셨죠? 네. 와, 오늘 영상 보러 가시기 전에 급하게 전할 말씀이 있어서 제가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쨌든 보세요. 저희 또 팀복 바람막이 네버 기브업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한번 보십시오. 자, 정면샷. 자, 이렇게 이제 요 로고, 요 꼼지락런님이 만들어 주신 로고입니다. 굉장히 섹시하죠? 그다음 이제 뒷모습 네버 기브업. 이걸 이렇게 딱 후드를 써주면 달릴 때도 이제 이런 힙합 느낌으로 용이하죠. 쫙쫙쫙쫙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이제 딱 뒤를 봐. 그러면 와씨 네버 기브업 포기하지 마. 완주하자.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오늘 책을 한번 이제 어떤 오늘 고트를 만나보면 좋을까요? 오늘 또 이분입니다. 반 고흐. 프로방스에서 보낸 편지. 네. 방고우 선생님. 이거 편지 레터. 진짜 엄청난 고트죠.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화가 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죠. 아주 유명하지만 정말 책을 읽으면서 제가 눈물을 안 흘릴 수 없을 만큼 안타까운 작가이기도 하고 예술가이기도 하고 하여간 되게 멋진 삶을 저는 이렇게 못 살겠지만 대단한 분이세요. 어쨌든. 그러면 그 대단한 우리 이제 그 어떤 색채의 마술사, 노란색 하면 또 그렇죠. 모닝런이 있고, 그래서 모닝런 고후 그렇죠. 선생님이 있는데, 맞습니다. 자 이제 한번 그러면 이 반고우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네, 일단 제가 반고우 이분이 이게 프로방스라는 지역에 가서 계속 편지를 주고받은 것을 책으로 지금 낸 책이고요. 네. 이 사람이 이제 편지를 받으면서 살아오면서 이제 마지막에 중간중간에 계속 작품을 왜 만들었는지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이런 거에 관련된 책인데요. 일단 이 반고우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네덜란드 출신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의 작품에 웬만하면 서사가 다 있다. 그쵸, 편지로서. 그쵸. 근데 그걸 태호라는 친동생한테 많이 보내게 된 그런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 반고우의 편지를 빼면 이 작품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의 뭐 일대기를 쓴 게 아니라 이게 편지 속에 이 사람의 감정과 그때의 기분과 상태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편지가 굉장히 이 반고우한테는 중요한 작품 같은 그런
보물 같은. 그렇죠. 네. 왜냐면 고우를 알리는 게 편지가 그렇죠, 또 그렇죠. 크니까. 예.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저도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 사람이 계속 프랑스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 저는 프랑스 사람인 줄 알았더니 네덜란드 출신이에요. 1853년도에 네덜란드 출신이고 장남이더라고. 근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잘생겼는데 고우는 잘생겼나요? 너무 아니요. 아니 너무 좀 이렇게 어. 괴팍하게 생긴 느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태어났으면 상남자 느낌이긴 할 텐데. 그럴 수도 그죠? 있지만 어쨌든 약간 뭔가 이렇게 호감이 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이게 알겠습니다. 얼굴의 골격도 굉장히 네. 드러나 있는 스타일이고 광대나 이런 거가 되게 막 좀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성격을 보면은 그렇게 생길 것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지금은 외모주상주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시절에는 개테토남이다. 완전히 그런 느낌. 완전히 그리고 약간 생긴 다루기 것도. 힘든. 어.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장남이에요 또 게다가. 아 장남. 네, 그리고 여동생 셋에 음. 남동생 둘까지 있어요. 어.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오늘 화제가 되는 사람이 태우라는 동생인데 어쨌든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예. 굉장히 사회 부정적이고 초등학교 때나 뭐 학교 다닐 때부터 되게 힘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린 세월을 힘들게 다루기 힘들게 자라다가 1873년 20살 때 화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화랑에서 일을 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큰 그림으로는 나중에 미술을 하게 된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식구들이 돈 벌라고 그치. 그래서 이게 사촌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화랑을 소개시켜줘서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맞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또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 다른 종교에 빠진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화랑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20대가 넘었으니까 얘또 여자에 이제 이렇게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 거기 화랑에 있는 유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진이. 유진 이름이- 초이 아니에요? 유진 초. 그런 거. 드라마에 나오는 그 유진이라는 그 네. 화랑 딸한테 혼자 근데 사랑에 빠졌는데 당연히 이제 팽 당했겠죠. 그 성격이 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고우 선생님께서 우리 고트 고우님이 사람을 잘 이렇게 하지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못해. 그러니까 설득을 못하고 그러니까 말을 그러니까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지, 사회성. 그러니까 누가 대화도 힘들고 뭐 감정을 주고받는 것도 힘드니까 항상 일방적. 이 사람의 문제가 계속 일방적이야. 근데 이제 그거를 요즘이야 뭐 이런 커뮤니티도 있고 뭐 병원도 있으니까 뭐 뭐가 있었겠지만 그 당시엔 누가 이 사람한테 너는 뭐 이런 조언을 해줬겠어요. 그냥 타고난 대로 살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도 일방적인 거야. 근데 당연히 저 여자는 마음에 아무런 일도 감정이 없는데 이상한 남자가 계속 자기 아빠네 직원애가 뒤를 뭐라가 이렇게 껄떡거린다 그러나? 그냥 약간 좀 뭔가 이제 이렇게 뭐 내 딸에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찝적댄다. 근데 당연히 여자애도 뭐 싫었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거절을 당했어. 그리고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결국에는 그 화랑을 그만두고 이 아까 말했던 아버지가 원래 목자잖아요. 네, 맞아요. 이 사람은 또 복음주의 교회라는 데가 있었대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화랑에서 딜러 역할을 할 때 꽤 그래도 오래 한 걸로 알거든요. 오래 화랑에서. 했어. 네. 오래 했는데 이 사람이 하면서도 계속 얘는 이제 뭐 그 이 화랑에 대한 마음보다는 그냥 뭐 이 부모에 대한 강요나 자기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한 거지. 돈 벌기 네, 위해서 이렇게 그런 거가 막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엄청 뭐 이 사람이 막 그걸 원해서 한 건 아니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그게 있다더라고요. 약간 성격이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뭔가 이게 빡세니까 이게 이제 뭐 어쨌든 딜러는 뭐 이런 화랑 안에서 그림을 팔고 그치, 뭐 그치.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잘 이제 손님 맞이나 이런 그렇겠죠. 이런 아무래도, 비즈니스가 좀 잘 안 됐던 당연 거 이 사람은 모든 사람과 그러니까 모든 그 여자뿐만 아니라 다 모든 근데 이제 어쨌든 사람이고 인간이고 남자니까 이제 그런 본능에 있어서 또 여자한테는 어떻게 하고 싶었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그러니까 내 생각이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사람 무섭게 왜 저러지? 왜 저러 저 인간 왜 저래? 잠깐 주차 녹화 지금 시작되었으니까 시작합니다. 이제 다시 들어가 보시죠. 그래서 좀 이제 옛날 방식. 그러니까 그래서 뭐 주차 녹화도 있으니까 이제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후에 결국에 그 화랑을 못 버티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복음주의라는 또 무슨 종교에 빠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이렇게 근데 그게 교회 같은 건가? 복음주의가? 그러니까 그걸 모르게 저도 그 아, 복음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막 데이터를 찾아보진 않았지만, 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뭔가 그런 여러 종파들 아.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많은 종파 네, 중에 종파 어떤 중에 하나인 것 아, 같고, 근데 거기서 또 자기 혼자 이제 뭐 여자고 뭐 돈이고 다 필요 없고 목사가 되겠다, 아. 뭐 이런 또 자기만의 혼자 아버지의 길로 꽂혀가지고 목사를 내가 해. 근데 이제 그게 되겠냐고요. 아. 이게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또 막 시행착오를 겪다가 뭐 무슨 어디 뭐 보조교사를 갔다가 뭐 탄광촌 가서 자기가 돈 무보수로 뭐 사역을 하겠다고 갔다가 난리를 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설득한 게 자기는 그림을 그리겠다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거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는 좀 이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좀 어쨌든 노력은 해봤는데 근데 이제 본인이 어쨌든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사람에게 이런 걸 잘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태호가 계속. 뭐 이렇게 한번 추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거를? 그 그림 한번 그려봐. 그렇지. 그래서 결국에는 태호가 지원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그거 아시죠? 뭐야? 태호가 그 원래 빈센트가 있던 화랑에 이제 그럼 빈센트가 그게 나중에 나와. 나중에 나와. 나중에 좀 나와. 기다리겠습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겠다고 태호한테 선언을 해. 태호가 오케이, 자기가 뭐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돼서 이제 그림을 그려. 근데 또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미망인 케이보스라는 사람을 또 짝사랑을 해요. 짝사랑을. 네.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은 일방적이 무조건 일방적이야.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모두 다 일방적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합의점이 없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루기가 힘들었겠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부모조차도 무슨 미망인이야. 그러니까 일반 처녀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 부모조차도 너무 자기 자식이 힘든 거야, 장남이. 그래서 부모조차도 이 빈센트를 외면하게 돼요. 유일하게 얘를 받아주고 지원해주는 사람이 아까 말한 그 테오라는 동생이어서. 근데 당연히 그렇겠죠. 뭐 부모 입장에서도 말을 진짜 안 그럴 것 같아. 듣는 장남이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원래 테오란다. 빈센트보다 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형을 어머니는 좀 그리워하고 그 다음에 빈센트가 그 다음에 장남이 되고 형이 이제 돌아가셔. 그러니까 뭐 맞아. 이름을 좀 땄다 하더라고요. 장남 그걸로. 그리고 근데 이제 테오는 또 비즈니스를 잘해서 돈을 잘 벌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굉장히 사회적인 친구죠. 그럼 내 사랑 테오. 빈센트 넌 뭐하니? 뭐 이런 식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런 차별도 있었겠지.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었겠지만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 성격이 타고난 게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태우는 아까 말했듯이 그 형이 일했던 화랑에 이제 태우가 대신 취직을 하게 되고 그 그룹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연봉이 엄청났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가 처음부터 연봉이 좋았던 애라 되게 일을 잘했대. 태호가. 나중에는 정말 승승장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태호가 화랑에 들어가서, 그리고 내가 볼 땐 태호가 굉장히 빈센트랑 반대적인 성향인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느낌상 되게 따뜻할 것 같고 뭐 사람들하고도 되게 관계가 좋을 것 같고 여린 면도 있으니까 이렇게 형을 못 내치고 지원도 해주면서 또 마음속에는 그런 그림이나 예술에 대한 그런 뭔가가 통하는 게 있었겠지. 그리고 이제 태호가 봤을 때 좀 성경지명이 그때부터 좀 있었던 게 그 이제 뭐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뭔가 이렇게 스케치를 이제 방고가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걸 보고 굉장히 소질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림을 적극적으로 좀 추천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돈도 좀 지원하려고 하고. 맞아. 많이 지원했죠. 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아마 이제 그림을 시작하게 된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열받는 게 또 이제는 헤이그에서 CNE라는 매춘부를 또 혼자 사랑을 해. 근데 그 스토리가 너무 슬프더라. 사실 좀 슬펐어요. 근데 뭐 그 스토리를 뭐 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어서 뭐 다 하긴 뭐하지만 포인트만 좀 짚자면. 아니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결국 매춘부니까 뭐 그런 영업 하다가 만났겠죠. 그 살았잖아요, 둘이 같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제 좀 그 편지에 굉장히 슬픈 사연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야. 사람들이 모두 가족들이 다 반대를 그랬겠죠. 하고 뭐 기고하신 분들이 다 반대를 하잖아. 근데 이제
방고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글을 썼냐면 이제 태호한테 썼는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편지에 그런 내용이 있대. 그러니까 이 고귀하신 분들이 버림받은 여성, 임신한 여성, 뭐 아이를 가진 여성을 이렇게 내팽겨치고 그냥 이를 무관심이 고귀한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버려진 여성을 내가 다시 감싸 안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그녀를 위해 좀 이런 챙기고 살아야 되는 게 이제 고귀한 것이냐, 그런 좀 슬픈 스토리가 있는데 난 거기서도 좀 이해가 안 됐던 포인트가 뭐냐면 그거를 챙길 거면 이제부터 노가다라도 뛰어야지. 그러니까 근데 그 와이프 그 아주 방금 말한 매춘부와도 그치. 그러니까 직업 여성과도 어쨌든 태호한테 돈을 받아서 생활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 시애니가 바람 펴가지고 헤어졌잖아요. 바람을 폈어요? 이 여자가 딴 남자랑 바람 펴가지고 헤어졌어. 아, 그걸 못 또 견뎌서. 팽당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계속 팽이야. 여러분 너무 슬픕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 책을 읽고 나한테 되게 머리가 아팠다고. 왜냐면 이게 하나라도 뭐 중간에 좋네, 괜찮네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 계속 괴롭고 힘들고 혼자고 외롭고 뭐 쓸쓸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냐고요. 근데 이게 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육각형의 뭐 해설들, 저도 이제 자료를 많이 찾아봤을 때, 그러니까 어렵더라고요. 이 빈센트 반고라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어떤 해석하기에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가난한 예술가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태호한테 계속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가난한 게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이 태호한테 돈을 계속 받잖아요. 죽을 때까지 받는데 뭐 하나 이렇게 약간 모르겠어. 그러니까 뭔가 나는 누군가에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군가한테 평생을 지원을 받으면 그 사람한테 고맙고 미안해서라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뭔가라도 하지 않을까. 근데 끝까지 이 친구는 자기 고집대로만 살다가 나중에 되게 안 좋게 끝났지만 아무튼 거기서 포인트가 하나 이제 그런 게 좀 여기서 이제 살짝 한번 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싶은 삶을 가냐, 아니면 내가 이게 돈이 되는 일을 하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저걸 하면 이제 돈이 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건 돈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살면서 많이 선택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방고우라는 사람이 그거의 좀 대표적인 캐릭터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되게 알잖아요. 쌉티에다가 현실적인 사람이어가지고 나는 너무 힘들어. 이 빈센트라는 이 캐릭터가 너무 힘들었고 읽으면서 너무 화가 났어. 계속 화가 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안 좋은 면을, 그러니까 뭐 불쌍하거나 이런 쪽의 방향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긴 한데 그치. 그것조차 지가 만든 것 같은 거야. 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 그건 맞아. 왜냐면은 충분히 인생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 먹고 살고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많았었더라고요. 그리고 타협을 할 수 있어야 됐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진짜 평생 죽어서도 축복이라고 본인한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동생이라는 애가 이 태호가 없었으면 이 사람은 그림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시작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태호는 내가 볼 때는 그냥 난 태호가 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그렇죠. 태호도 물론 굉장히 대단한. 네, 이 사람이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정말 이걸 꿋꿋이 참고 빈센트가 죽을 때까지 정말 그 힘든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지원을 해주면서 다 옆에서 해준 거는 이 사람은 정말 천사야. 이 태호는 정말 천사인 것 같아. 그렇죠. 왜냐면은 뭐 형을 또 사랑한 그런 게 그러니까. 있죠. 사실 모르지. 뭐 태호는 진짜 어떻게 생각했는지 진짜 모르고 빈센트는 또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진짜 왜냐면은 뭐 사람 그렇지. 생각이랑 글로 또 때리는 거랑 맞아요, 조금 맞아. 다르게 쓰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뭐 나 같은 경우는 잠깐 요거 하나 짚고 가자면 저는 뭐 좋아하는 일과 돈이 되는 일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근데 사실 이제 사람이 먹고 살려면 그래도 좀 돈 되는 걸 선택을 하죠. 어느 정도는. 근데 고우라는 또 우리 고트님께서 제가 배울 포인트가 뭐냐면 단연컨대 그걸 안 하잖아. 타협을 안 해.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또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 쓰는 거 봐요. 저는 그러니까
보면 책을 굉장히 많이 보고 글의 어릴 때부터 책을 문장이 엄청 많이 봤다 그러더라고요. 네, 문장이 뛰어나고 근데 이제 그 문장이라고 하면 내가 뭐 편지 이 책을 봤을 때 문장이 뛰어나다 뭐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번역 때문에 그런 라이밍이 좀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뛰어나다고 하고 그러니까. 예, 작품보다도 편지가 더 좋다 이 사람은 작가를 하면 더 잘 된다 뭐 이렇게 맞아. 그 정도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과 고집스러움이 전 오히려 되게 리스펙을 좀 그러니까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서 리스펙. 그러니까 저도 네. 그런 부분만 글을 썼을 때 이 사람의 문체와 표현력과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사람의 그 그림 풍. 그림체가 미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미친 것 같아. 근데 그때도 타협하는 부분이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타협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림이 안 팔리잖아. 그러면 이제 요즘 트렌드는 이런 거구나. 그러면 요렇게 조금 나도 돈 되는 그림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렇지. 근데 그때도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이제 이 어떤 이 화풍을 계속 살렸다라는 게 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나는 고집스러웠을까? 왜 그렇게까지 고집스러웠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사람의 삶을 보면 그냥 그런 고집이야. 사람이야. 그냥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의 이 생각이 자체가 이 그림인 거야. 얘의 삶이 보이지. 나는 그 그림을 보면서 그러니까 얘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 정신 상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람이라는 게 저도 미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술 전공을 했고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미술 전공인 미술 입장에서 전공한 한번, 사람은 자기를 그리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똑같은 아그리빠가 있잖아요. 아그리빠가 뭐예요? 아그리빠라고 이제 미술 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처음에 입시 미술을 하면 이렇게 가서 석고상 그리는 게 있어. 그러니까 막 입시 미술 석고상 뭐 줄리앙, 뭐 아그리빠 이게 있어 막. 근데 그런 걸 그리면 나는 나처럼 그려. 선기 씨가 그리면 선기 씨처럼 그릴 걸. 나를 제일 많이 그러니까 봤으니까. 뭔가 좀 통통하고 막 이런 친구들은 되게 부들부들하고 통통하게 그려. 똑같은 아그리빠를. 근데 나 같은 사람은 되게 날카롭고 날씬하게 그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심리 같은 거네. 자기의 정신과 자기의 살아온 삶이 이 그림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빈센트 보면은 어떤 그림은 굉장히 선이 날카롭고 막 삐쭉삐쭉 막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막 이 선이 막 이렇게 막 유하게 나오는 게 없잖아. 단 한 번 유하게 나온 적 있었던 거 알죠? 단 한 번 첫 번째 작품. 그게 뭐예요? 조카. 그럼 나중에 물론 얘기를 하겠지만 그 그림이 난 너무 좋은 게 아몬드 나무. 빈센트가 어떻게 그렸던 그림이랑 너무 달라. 그쵸. 그게 가장 화사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얘가 이때의 정신 상태가 가장 아름다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근데 저는 그때도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어때? 카페 테라스 그릴 때랑. 그것도 맞아. 그때가 왜냐면 자기가 되게 만족한 집을 찾았을 때였거든. 그러니까 이게 심리가 다 나온다니까. 그림에.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의 그림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밖에 그릴 수가 없는 정신 상태 갖고 살아왔구나. 그리고 뭐 그런 고집이 있었으니까 끝까지 이 뭐랄까 약간 경주마처럼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옆에 무슨 내가 태우가 줬으니까 타협을 할까 이게 안 들어오는 사람이 걔는 이거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자를 만날 때도 일방적이야.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리고 태연의 지원을 받는 것도 굉장히 일방적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이제 좀 니카시오 선생님께서는 조금 방고우의 삶을 좀 살고 있잖아요, 사실. 나? 네.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말은 서로 반대로 하고 있는데 나는 좀 돈을 버는 일을 경제적인 일을 하고 회사를 다니고 결혼도 했고. 그래서 나는 조금 더 그런 아티스틱한 면과 고집스러운 면 그런 걸 리스펙하고 근데 니카시오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그 음악 작업이랑 이런 일을 하면서도 또 이제 부수적인 이제 금전을 위한 또 이렇게 교육이나 카페나 애들 가르치다가 카페 바리스타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고집스럽게 좀 또 스타일을 글로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봤던 또 시선이 있을까? 그래서 내가 너무 싫어. 그렇지. 내가 너무 싫어. 그래서 고우가 닮아 있는 너무 건가? 싫어. 고우를 보면 머리가 아파. 그래서 뭔가 얘도 참 힘들겠다. 얘도 힘들게 살았구나.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나보다 100배 힘들게 살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사람이 약간 감성 쪽으로 가는 사람, 다행히 성격상 감성 위주가 아닌 사람이라 내가 죽어야지 막 이런 생각을 안 할 뿐이지 사실 이
예술을 하는 사람이나 뭐 미술이건 음악이건 예술하는 사람들은 나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정답이 없잖아요. 정답도 없고 결론이 없어. 그리고 그냥 계속 내가 될 때까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진짜 럭비공이야. 잘못하면 이상하게 가는 거고 운 좋으면 꼴이 나는 거고 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건 자기 정신 상태를 올바르게 잡지 않으면 끝까지 가는 게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도 좀 궁금합니다. 그 지점.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느 순간 좀 오래 하면 이제는 잘 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맨날 들지. 이제는 잘 되는 건 좀 어렵겠다. 근데도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철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시선이 또 있을까요? 왜냐면 이 반고도 마찬가지인 게 그 20대 초반부터 뭐 여러 뭐 이상한 여자들 사랑했다가 막 팽당하고 뭐 취직했다가 뭐 나가고 뭐 이러면서 자기만의 결론이 나 그냥 그림 그릴래.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사실 이 사람이 그림을 물론 제가 그림을 좋아하니까 그림을 그렸겠지만 제 입장을 투영해 보면 혼자 할 수 있는 거야. 아무와 상관없이. 혼자서 누구와 엮이지 않고 그럴 수 있겠다. 내가 아무와 감정 교류를 하지 않고 너무 괴롭거든.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힘들고 사회생활도 힘들고 사랑도 힘들고 연애도 안 되고 부모도 자기를 미워하고 너무 힘든데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 건 자기 작품밖에 없거든.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또 달리기 하는 거랑 또 비슷하겠네요. 그러니까 인생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생도 결론은 중간에 뭐 성기 씨처럼 뭐 돈을 뭐 취직을 해서 월급을 샐러리를 받고 뭐 또 결혼해서 애를 낳고 키우는 것도 있지만 결국 인생은 외롭고 힘들고 혼자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아티스트적인 개인적인 어떤 이런 작품이라든지 네. 지금 우리도 이거 작품의 그쵸. 일환이거든요. 맞아. 이런 작품이라든지 달리는 작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품을 내면서 항상 저는 이제 고우고트님을 좀 생각하거든요. 어디까지 이 고집을 써야 되나? 왜냐면은 대중들은 사랑하지 않는 어떤 그런 구다가 있어요. 그럼 그 맞아. 구다를 그렇지만 내가 또 좀 내 식으로 가치관이 있는 그거를 그런 거를 좀 그래서 내가 요즘에 브랜딩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근데 브랜딩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 고우처럼 가야 되는 거야. 결국에는 고집스럽게 자기 철학에 자기만의 생각과 어느 정도는 왜냐면 그래도 이제 고객의 니즈를 맞춰야 되는데 맞아. 근데 그게 되는 사람은 더 잘 됐겠지. 근데 애초에 그게 안 되는 사람 중에 또 한 명이기 때문에 맞아. 그럴 거면 고우처럼 가라 이거지. 그치. 아니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 사람처럼 극단적인 삶을 살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것은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치, 생각을 하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뭐 내가 진짜 고우 같은 대단한 예술가도 아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조차도 일반적이지 않은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아무리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더라도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살라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변에서 내 막 친구들한테 민폐를 끼치면서 막 용돈 좀 줘, 앨범 좀 내게 막 나도 그림 그릴래 이렇게 살아야겠죠. 근데 그렇게 못 살겠어. 그러니까 그건 못 살겠고 그런 상황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 주변인들 중에 그래도 우리 니카 쇼를 보면서도 굉장히 리스펙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 하려고 하는 그 아티스트 전 좀 뭔가 모르겠어요. 조금 뭔가 그렇게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거를 꾸준히 계속 놓지 않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리스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또한 이제 좀 그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내 안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로 동기부여를 만드는 사람들. 난 그런 것도 되게 어차피 인생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건데 그거를 또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 고우 고트님께서는 진짜 삶이 지독하게 이게 근데 괴로워. 여기서 이거 내용을 우리가 개요를 계속 나가야 되지만 제가 여기서 갑자기 이 빌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저도 뭐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그 입생트인가 압생트인가 그 술 아시죠? 네. 그게 이제 그 70도인가 그렇대요. 그럼 예술가들은 굉장히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세게 먹어야 된대. 동네에서 가장 싸고 가장 세고 약간 그런 거고 약간 한각재 같은 게 좀 있다 하는데 근데 그 자료를 토대서 보면은 한각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대. 그냥 도수가 졸라 센 거야. 그래서 그걸로 알코올 중독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야. 그 시대가. 그것도 이해가 어느 정도 돼. 네. 그러니까는 고우도 그때 이제 다 같이 술을 때리다 보니까
이 요즘에 보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 끊게 하면 막 이온 숙료 같은 거 보면은 막 개미 막 기어다니는 것 같고 환각이 오고 네, 약이 없으면 환청 들리고 네,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시절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맞아, 치료가 맞아. 제대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설이 굉장히 저한테는 설득력이 있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네, 그럴 수 알코올 있어. 중독자로 충분히. 인해서 막 자기가 뭐 한 이상한 거 보고서 기 자르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막 그런 식으로 흘러간 게 아닌가. 맞아. 그것도 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이해가 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네, 네. 그것까지가 안 되더라고. 그렇게 약간 네. 딥하게까지 안 가더라고. 아. 그러니까 저도 외국 생활을 꽤 오래 했었고 외국에 살면 좀 애들이 뭐 대마초라던가 뭐 약 같은 거 해요. 막 파티에서 하는데 그렇지. 외국에는 해. 되게 라이프 스타일이죠. 흔하게 해. 네, 뭐 네. 그렇게 막 불법적인 이상만 아니고서는 가볍게 하는데 나는 거기까지 안 가더라고. 그 뭐 신념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어떤 내 안에 조선시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맨날 부딪혀요. 그러니까 되게 음악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노래를 불렀으니까 노래 부르는 거 또 그림을 전공했으니까 노래 부르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런 애들이 싫어 또. 너무 가는 애들. 그쪽으로 너무 그러니까 가는 이런 애들. 거네. 약간 그런 거네. 너무 가는 애들이 싫은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술병 걸린 사람을 싫어하는 그런 거 싫어해요. 그게 예술병 중에 거들먹거리는 하나잖아요. 거. 네, 막 그러니까 이렇게, 막 술 먹고 대마 피고 난 예술가야. 맞아, 뭐 이런 맞아. 걸 싫어하는 너무 싫어요. 거네. 그게 그런 문화가 너무 싫어. 그 나는 옛날에 어렸을 때 그랬었어. 맨날 그 락하는 애들 같이 이제 락하는 애들이 맨날 반지 10개 끼고 막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고 막 가죽 잠바에다 머리를 항상 길르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막 물어봤어. 왜 락하는 애들은 수트 입고 넥타이 메고 노래 부르면 안 되나? 나는 맨날 그랬었어. 발라드 하는 애들이 꼭 그렇게 막 정장 입고 불러야 되나? 근데 오히려 역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락이 좋아서 락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락 문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하더라고. 락 스프리스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 그거가 좋으니까 락을 한 거지. 그래서 내가 옛날에 락을 안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막 수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걸 하고 있을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그거 알아요? 락하는 애들도 그렇게 안 입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재미가 없는 거야. 이제는 내 생각이 맞았던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좀 너무 빨랐던 신기해. 거지. 네.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뭐냐면 워낙 그 오랫동안 정박을 해왔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살짝 비틀어 주는 거. 크로스오버가 되는 거야. 계속 예술도. 그게 재밌는 거. 맞아. 그래서 어쨌든 뭐 어릴 때 내가 너무 옛날 그 상에서 내가 너무 시대를 잘못 태어났나. 근데 좀 빨랐네. 진짜. 지금 만약에 진짜 멀끔한 수트 입고 네. 비틀즈처럼 락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멋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내가 그거를 어렸을 때도 난 이해가 안 가. 저렇게 막 이렇게 자기만의 틀에 갇혀 있는 애들이 너무 싫었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창의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시절에 그 락 스피릿의 어떤 선두들은 멋있었겠지. 그렇지. 그럼 이제 그들이 낳은 파생물이야. 맞아. 네, 걔들은 지들이 창조했잖아. 창조자들의 아들들이야. 근데 따라하는 거잖아. 얘가 계속 따라하는 근데 거잖아. 자기가 창조자가 될 수 쓰는 생각을 하는 까지는 안 사람이 가는 거지. 많지 않은 거지.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우 선생님 우리 고트께서는 창조자. 창조자야. 네. 창조자.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이 사람이 그래서 바람으로 상처를 받고 태호한테 갔어. 이제 다 상처를 받고 갔어. 가가지고 아직 각인가요? 이제 가서 갔어. 다시 태호한테 다시 갔어. 프랑스를 가서 그 태호랑 지내면서 그때 에밀 베르나르, 폴 고갱, 에드가 드가, 카미유, 피사 등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림을 그려. 완전히 자기 이제 그림에 완전 빠지기 시작한 시점이 이 계기가 된 그러니까 거야. 이 전에는 예술병이야. 없었어. 매춘부랑 이거 할 때는 예술병이야. 그렇지. 그림이 작품이 없었어. 그러네. 이제 기억이 났어. 여기서부터 교류를 감자 먹는 시작하면서 그거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감자 먹는 그 사람들. 맞아.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엄청 예술적인 그걸 감각과 감성을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태호랑 같이 사니까 서로 힘든 거야. 그래서 얘가 결론은 안 되겠다. 그래서 프로방스로 간 거예요. 이제 이 책의 시작이 프로방스잖아요. 그렇죠. 그때 프로방스를 간 거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어떡하지? 우리 시간 너무 많이 지났는데.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네, 그래갖고 일단 프로방스를 갔어. 네, 가서 그래서 그 남부에 있는 화실을 발견. 아까 말했던 노란집. 노란집 이것도 보니까 이제 다 그 해준 거거든요, 동생이. 그렇지. 예. 근데 이제 뭐 이게 재산을 좀 받아서. 왜냐면 이제 맞아. 화실에 이제 그 물려받을 때 좀 재산 같은 게 이제 형도 좀 줘야 된다 해갖고 이제 줘서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난한
예술가가 어떻게 이런 집에 고갱이 또 온다고 다 꾸미고 그 돈이 다 어디 있겠어. 다 동생이 해준 거지. 그러니까 또 우리 한편으로 보면 그 고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물론 성격이 좀 사람들과 마찰이 있었지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복 받은 사람이야. 네, 다 했어. 그러니까 고갱 온다고 혼자 꽃 사들고 노랑 꾸미고. 그러니까 태호가 천재네. 그러니까 아니 뭐 천사래니까. 봐봐. 계속 후원을 받으면서 음악만 할 수 있게. 나 해준 너무 거야. 하고 싶어. 네, 지금 이런 너무 하고 알바 싶어. 이런 거 안 해도 돼. 아니 나 너무 하고 싶. 그러니까 나 혼자 후원 받았으면 좋겠어. 후원. 그러니까 제발. 이런 감성이야 지금. 아 너무 부럽다. 약간 예를 들면. 얘가 그러니까 기획사였네. 그렇죠. 태호가 기획사 태호 사장이었네. 기획사. 근데 태호도 잘못 짚은 거지. 그치? 이게 자기가 성공을 안 하네. 감당치 안 되는 애, 안 되는 그걸 애를. 몰랐어. 이 시대 사람이. 왜냐면 자기 형제니까. 그러니까 시선은 너무 좋았지. 왜냐면은 봐봐요. 아, 이 사람은 될 사람이다. 근데 자기 시대 때 되는 거를 몰랐지. 아무튼가. 예, 예, 근데 더 대단한 건 이제 와이프가 이제 이렇게 아, 해가지고 아. 그 자식이 또 이제 빈센트 조카가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준 것도 그렇죠. 대단한 거고. 어쨌든 그래서 가서 프로포살을 갔고 그때 노란 집을 이제 완성을 했죠. 근데 그때 또 문제가 생겨. 뭐야? 그 전부터 얘기해줄게요. 응, 응. 근데 이 사람이 또 이 빈센트가 여행을 안 가는 사람인데 처음으로 지중해 여행을 갔대요. 아. 왜냐면 내가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작품이거든. 아, 그럼 이야기해 주세요. 난 이건 그러니까 잘 지중해를 모르겠어요. 가서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빈센트 얘네 그 반고흐 작품 그 전시를 한국에서도 한번 전시를 한 적이 있었고 저는 프랑스 그 유럽을 여행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네덜란드?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프랑스를 제가 그러니까 프랑스가 아니라 저는 유럽을 31일 동안 배낭여행 가서 거기에 박물관을 다니면서 제가 빈센트 걸 봤었거든요. 고흐 작품이 고흐부터 뭐 다 여러 가지 미술 작품 많이 봤는데 그때 저는 이 생트 마리드 라베트 해변의 고기잡이배 되게 서정적이에요. 굉장히 이게 또 빈센트랑 느낌이 달라. 왜 또 그 정서로 그렸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왠지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일생에 처음으로 지중해라는 데를 가서 지중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냥 처음 보는 건가 바다를?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것도 처음이고 자기가 뭐 그런 막 날카로운 감정이 아닌 그냥 잔잔한 바닷가의 고깃배를 보면서 했기 때문에 뭔가 그림체 풍이 달라. 그래서 저는 이 그림 되게 좋아했거든요. 보면서 이 그림은 되게 다르다. 물론 유명한 작품 너무 많지만 뭐 해바라기부터 많은데 너무 그림체가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이 그림은 얘랑 감성이 너무 다른데 그 아몬드처럼. 근데 이런 거는 그럼 집에 사놔야죠. 아유 돈이 어딨어. 아니 그런 거. 그러니까 그치. 모작품 같은 거 몇만 원 좀 사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원래 카페 테라스 예전에 사갖고 그래요? 선물 이렇게 집에 있었는데 제가 또 선물 주는 걸 좋아하니까 그 왔는데 누군가가 이제 시선을 거기서 뺏기질 않더라고. 가져가라. 오케이. 그랬던 또 시절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 후에 갔다 와서 이 사람이 약간 추수 풍경이나 이런 보면은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들. 그래서 계속 막 씨 뿌리는 사람, 추수 풍경, 해질녘의 밀밭 같은 거를 만들기 시작해 그림을.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이 변화가 되는 모습들이 근데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그 모작이 많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카피를 얘가 많이 했어. 근데 그림을 너무 잘하고 해석이 너무 좋고 철학이 너무 좋다 보니까 또 모작도 했지만 그 모작을 하면서 또 자기 풍으로 그린 게 있어.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제 작품보다 더 비싸요 지금. 근데 고흐가 그린 사실 게. 알다시피 예술은 모방이에요. 그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노래 가수를 모창하면서 노래를 그렇죠. 시작하는 것처럼 똑같은 그러니까 거야. 그 과정이었던 거지. 이게 지금. 과정인 거야. 그치. 과정.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상태가 지금 고트님께서 초고트로 이제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약간 느낌이. 그러면서 또 이제 얘가 아주 문제가 된 계기가 폴 고갱을 계속 집에 오라 그래.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폴 고갱이 이제 만났어. 고갱을 만난 거 이거 이때부터 3시간 이제 사건이 이야기해야 많아져. 이게 3시간 이야기야.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친구 폴 고갱을 계속 오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편지를 쓰고 작업을 하고 난리를 치고 뭐 난리 하면서 폴 고갱이 오면 작품을 주려고 해바라기 시리즈를 그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화병에는 해바라기 모란 해바라기. 유명한 또 해바라기죠. 그때 이제 작품이 탄생을 했어. 그리고 얘가 처음으로 실외에서 아까 그 성규 씨가 말했던 거 밤의 카페 테라스. 그건 너무 유명하잖아요. 대표작이야 대표작. 그거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 작품은. 왜냐면 그거 보러 사람들이 갔는데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방스를 가야지. 다른 데 벌써 이제 전시 투어 돌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걸 만들고 뭐 여름에 별이 빛나는 밤 이것도 아르레 별이 이것도 되게 유명해요. 아 당연하죠. 별이 이거 알잖아. 하늘에 검정색에 막 이렇게 둥글둥글둥글한 구름 같은 거 있고 막 별인 이거 그 아르레.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고트 반열에 오른 것 같아요. 그치. 왜냐면 이제 이때부터. 상상하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는 시선이 이 아티스트적인 어떤 그 면에 그 폭발적인 순간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적으로 봤을 때 우리도 자세히 모르죠. 미술 어떤 그 보시는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시겠지만 일단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이때가 폭발이다. 왜냐면 뭐 남들 다 검정으로 그치. 하늘을 칠할 때 밤에는 여러 가지의 텍스처가 있다. 맞아. 하면서 나는 검정 쓰지 않는다. 음. 파란색, 남색 그리고 막 노란 그 별을 그렇게 크게 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치. 아니 근데 네. 이것도 저가 이제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은 전성기가 있잖아요. 이때 전성. 얘가 있을 때 전성기야. 그 이때가 행복했던 시절이네. 그렇지. 가장 이 예술적인 왜냐하면 네. 초창기였고 태호한테 지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막 계속 그러니까 물론 미안했겠지만 이때가 가장 행복하게 그림을 지원받으면서 그럴 때였으니까. 그리고 이때가 왜 이 폭발적으로 실력이 늘었냐면 고갱을 만났어 그래요. 고갱과 이 네, 많은 네. 작가들하고 엄청 교류를 많이 네, 할 때였기 때문에 영감을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고갱도 고우의 영감을 받았지만 그렇지. 고갱의 어떤 풍을 좀 흡수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사실적으로 안 그린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별이 빛나는 밤은 원래 정신 그 병원 이 창살 안에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에는 창살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상상하는 이런 별을 무지하게 크게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으로 조금 더 인상파적인 그런 것들을 폭발적으로 그렸던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요즘 미술 이 작품을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그걸 뭐라 그러면 되죠? 미술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 별이 빛나는 밤의 별 모양이 과학적으로 너무 정확하대요. 그치 북두칠성. 그러니까 이게 북두칠성 얘가 똑같이. 천재란 얘기가 또 있어. 이거는 그냥 얘가 감성으로 그린 게 처음에는 얘가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그렸구나 했는데 나중에 이걸 작품을 뭐지 이거 파악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너무 과학적으로 정말 이걸 잘 그렸다고. 근데 이게 천재지. 자, 천재는 기본으로 깔지만 제가 봤을 땐 그겁니다. 관찰력이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네. 이거라니까 외골수라니까. 그러니까 별자리를 모르는 사람이 별을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미친 거야. 요거만 보는 거야. 그것만 보는 거야. 자기는 꽂히면 그거밖에 안 보여. 그게 누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는 거지. 이 부분이 나는 배울 포인트라고 생각해. 그렇죠. 그건 나는 약간 어느 정도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외골수적인 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너무 외골수가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또 싫어. 난 내 스스로에게. 저는 꽂히는 게 없어요. 왜 안 꽂히죠? 그러니까 저는 오락에도 꽂힌 적이 없었고 어릴 때부터 무슨 뭐 애들 한참 게임 많이 하잖아. 그것도 한두 번 친구들이랑 하면 나는 잘 그리고 뭐 애들 뭐 여행 가면 뭐 카드를 할 때도 있고 화투를 칠 수 있잖아. 같이 해줘. 근데 뭐 음악에 지금 꽂혀 있잖아요. 아니야 그거 음악도 내가 미친 사람처럼 꽂힌 게 아니야. 귀를 한번 잘라보세요. 진짜 귀를 잘. 이거를 이게 귓볼이라도 좀 잘라보면 여기 막을 이 모자를 이 비닐을 좀 이렇게 가려볼까 할 쪽만. 그러면 좀.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 약간 뭔가 근데 사실 그렇지. 뭐 말이 쉽지. 말이 이렇게 하나에 푹 빠져서 쉽지. 이게 매일 어떤 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막 광고도 보면 작품 미친 사람처럼 그릴 때 3일에 두 개씩 그리고 그러니까 막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서 나는 진짜 가끔씩 미친 사람처럼 저렇게 몰입하는 사람들 보면 좀 부러울 때가 있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 시기가 있어. 이 너무 방고우도 너무 봐봐요. 늙었는데. 근데 방고우도 원래 아까 봐요. 예술병 걸렸다가 뭐 제대로 하나 한 거 없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그리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니카시오도 한 번은 이제 이 베토벤이 온다 이거지. 이렇게 또 이성기가 나에게 희망과 지금 구름을 태워주고 있네요. 베토벤이 오는 시기가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악상을 떠올리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반 얘기하니까 또 할까요? 바로? 예. 근데 결국에는 고갱이랑 만났어요. 왔어. 얘가 왔어. 근데 오면 뭐해?
결국에는 성격, 성향, 작품에 대한 의견이 서로 부딪히면서 계속 서로 힘들어해. 그치. 성격이 안 맞으니까. 안 맞지. 당연히 안 맞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또 터져요. 그렇죠. 1888년 12월 23일 날 빈센트가 면돌칼로 이 고갱을 위협을 해. 이거 자르기 전이야. 그래서 얘가 이 사람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얘가 혼자서 자기가 막 난리가 났겠죠. 도망가고 난리 났겠지. 그리고 뭐 태워 부르고 난리가 났었어. 그러고 나서 얘가 혼자 집에 가서 귀를 잘랐어. 그 사건으로 이제 고흐하고 고갱은 이제 끝났지. 끝났지. 나중에 연락을 하긴 했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이렇게 교류를 옛날처럼 할 수 없는 사이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편지를 계속 썼죠. 고흐가 계속 이제 자기는 기억을 못 한대. 고갱한테 뭐 편지를 쓰는데 근데 그때도 되게 슬펐던 게 뭐냐면 고갱을 되게 사랑한 것 같아. 고흐는. 아니 고흐는 내가 볼 때 고흐는 외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누군가 같이 옆에 얘기를 해주거나 따뜻한 눈빛으로 말 한마디 해주거나 그 다음에 뭐 밥 한 끼 먹으면 사랑해. 그치. 얘 금사빠. 그렇지. 근데 또 너무 재밌는 게 그랬는데 또 걔도 천재네. 약간 고갱이.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잘 통했겠어요.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통했겠지. 물론 뭐 철학이나 가치 뭐 이렇게 그래야 돼 저렇게 그랬는데 이런 안 맞았겠지. 근데도 이런 거 알잖아. 한 번 만나고 그러니까 나면 뭔지 속으로 알아. 속으로 저 새끼 저거 좋은 생각인데 저 또라이 저거 괜찮은데? 그다음에 좀 그림 그릴 때 몰래 조금 내가 생각지 못한 게 있는데 그런 거 이런 게 넣고. 있다니까. 이게 다들 경쟁자들 사이에서 다 있어요. 고갱도 그래서 확 바뀌었다잖아요. 그러니까 화풍이 약간 더 고우의 그런 이제 감정을 담는. 그러니까 막 노란색 팍 때리고 이런 것처럼 감정을 맞아. 담는 그런 풍으로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서로 간의 관계야 우리가 아주 깊이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계기가 있은 후로 그때부터 이제 빈센트는 정신적인 불안 상태가 심각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계속 뭐 치료하고 입원하고 이걸 반복을 하다가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889년 5월 8일 날 지 스스로가 그냥 프로방스에 정신병원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해. 자기 스스로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 정신병원에서 처음으로 그린 게 붓꽃, 꽃 그림 알죠? 그 약간 바이올릿 색깔. 그것도 되게 풍이 다르잖아요. 그거를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그 유명한 그림을 그리게 되고 막 산 풍경, 올리브 과수원, 올리브 이런 거 그림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얘가 이렇게 정물이나 하나를 보는 작품들이 더 나한테는 감성에 맞아요. 아예 이렇게 풍경을 그리는 것보다 그냥 하나 딱 정물을 그리는 게 훨씬 더 느낌이 안정적으로 보이더라고. 내 보기에. 그만의 또 시선으로 뭐 색감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안정적으로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그리다가 나중에 이제 뭐 하여튼 별이 빛나는 만 같은 그때도 그 만든 창살, 거지. 창살 그린 거고. 그다음에 뭐 병은 계속 깊어져서 그 1889년 7월 17일에 재발한 이후에 크리스마스에 물감까지 막 먹고 자해를 해. 맞아. 물감 먹고 그 의사가 또 고우 너무 좋아해가지고 고우를 잘해줬더니 또 의사 딸을 또 사랑해가지고. 그게 얘가 그래. 그래갖고 그러니까 의사가 학을 떼고 그 정도는 우리 아닌데. 근데 약간 이런 외불수적이거나 정신적으로 약간 일반인과 다른 사람들의 특징들이 이게 남들은 그냥 평범하게 해준 어떤 행동을 자기가 착각하더라고. 자기 혼자 사랑에 빠져 저 사람이 나한테 다른 감정이 있나? 날 되게 좋아하나? 이런 약간 과하게 포장하는 게 있어. 그 대인관계가 많잖아. 요즘에 이제 나는 솔로 혹시 보셨어요? 아니 난 안 봐. 나는 솔로 보면은 누나와 이제 연상 연하 이런 식으로 좀 엮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요번 나는 솔로를 보면서 진짜 느낀 게 이 포인트랑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연상들은 그래도 사회 경험이 있고 눈치가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연하는 아직 그게 부족해. 그러니까 과대망상으로 이 여자가 날 사랑한다. 배려한 건데. 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좀 말하고 어리니까 좀 이렇게 챙겨준 건데. 네. 근데 나를 좋아한다. 이거 데이트 너무 좋았다. 그리고 좀 거절을 한 건데도 그걸 못 알아쳐먹어. 튕긴 줄 알아. 그냥 튕기는 줄 알아. 그래도 나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부러 튕기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야. 그들도 20대에 어느 정도 직업이 있고 이제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이 뭐 직업 좋다 그래도 초년생이기 때문에 아직 그 눈칫밥을 쌓아야 되는데 이 고우는 그 눈칫밥을 쌓을 어떤 그게 없어. 빡치면 나가니까. 그치. 사회생활 안 해봤고 대인관계를 안 해봤으니까 아, 아, 무조건 앞에 보이는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얘기해주면 날 좋아하는구나. 바로 꽂히는 거죠. 누가 됐든 그냥 좀 안타까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진짜. 그래서 더 저는 고우에게 그 로맨틱한 남자, 낭만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게 또 이게 선기의 입장, 또 니카쇼의 입장은 또 어떡하지 이 사람 큰일 났네 이런 입장. 왜냐면 인생을 그런 사랑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랑을 또 믿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또 결혼해가지고 맞아요. 애 아빠도 되는 사랑이 있어요. 이 인생이 사랑이 없다면 정말 이 추운 겨울이라고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나중에 나락을 갈지언정 사랑할 때 그 봄날이 있고 나락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선택을 안 하면 중간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봄을 한번 보고 나락을 가자. 차라리 그게 오히려 좀 삶의 희노애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들에 다 겁이 나서 아무것도 시도를 안 하거나 안 보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거나 뭐 이랬을 때 그러면 이제 편안하긴 하겠지. 근데 다양하게 느끼거나 볼 수는 없는 거지. 인간의 감정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 사랑이야말로 이 말이 안 되는 가성비를 하잖아요. 왜냐면은 뭐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운전 4시간 때려서 간다든지 뭘 듣고 있어도 피곤해. 뭐 와이프가 뭐 먹고 싶다 하면 뭘 한다든지 어디 막 가서 사와. 근데 그거가 너무 행복한 일이잖아. 내가 그 4시간 운전 때릴 때도 그 안 사랑하면 주문해서 앱으로 주문하면 안 되나? 그런 방법이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수동적 이게 뭐라고 해야지 내가 이게 몸으로 직접 움직이면서 뭔가 하는 그런 사랑은 어쨌든 그 행동에 어떤 내가 이 낭만을 많이 느끼는 로맨틱한 전혀 지금 공감을 못하. 아니 공감하지만 어쨌든 내가 막 이렇게 일상적인 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 막 이 정도까지. 그래서 어쨌든 고우는 굉장히 로맨틱한 남자긴 했다. 어쨌든 뭐 눈치는 없었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제 병원에서 만든 작품이 유명한 또 자화상. 그다음에 그게 근데 병원에서 그렸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귀 자른 거 그린 거 이후에 또 얘가 그 의자에 앉아서 막 절규하는 거 뭉크 같은 거 있잖아. 그건 나중에 그린 거였을 거야. 근데 그 작품이 나는 제일 슬프더라고요. 굉장히 강렬하지. 네, 그건 좀 못 보겠던데. 솔직한 말로. 맞아. 솔직한 말로 이제 고우의 그런 어떤 희망찬 느낌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고우는 슬프다고 그리지만 그 사람의 색감이 저는 노란색을 되게 희망의 색으로 보기 때문에 다 희망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작품은 못 보겠더라고. 너무 앙상한 자기의 모습을 절규하는 몽크의 어떤 감성으로. 그 작품 뭔지 아시죠? 알아요. 의자에 앉아서 알고 있어. 막 절규하는 거 맞아. 있잖아. 근데 그건 너무 슬펐어요. 나는 사실 그 아몬드 나무가 더 슬펐어. 그러니까 그게 그 전에는 나는 이제 뭐 얘가 뭐 왜 이렇게 정신병이야, 왜 이렇게 힘들어 살아 막 왜 이래 막 이러다가 그 아몬드를 보고 그게 애기라고 생각하니까 태어난 탄생인데 얘는 그러고 자기의 삶을 나중에는 얼마 안 있어가지고 죽잖아. 근데 그렇게 또 이게 서로 다른 시선인데 나는 이제 그런 거는 그래서 난 다행이다. 왜냐면 새로운 시작을 또 생각했어. 아니죠. 그 아몬드를 그릴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 자기 이름을 가져간다는 것에 일단 행복을 엄청 느끼고. 그거는 그 행복한 마음을 그린 건 맞아. 동생의 아들의 엄청난 그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더 신났잖아. 이거 그리면 굉장히 좋아하겠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 빈센트가 말했잖아요.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거를 역으로 말하면 되게 애기 같은 마인드. 순진한. 그러니까 이게 이 감성이 나이가 먹으면서 그 나이에 맞게 자라야 되거든 사람은.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왜냐면 이게 사회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이라는 거예요. 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아몬드 나무 이런 거를 그리면서 그 니체 철학이라는 게 니체 철학은 뭐냐면 아이처럼 행동하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치. 그러니까 뭐 네, 그런 네. 부분에서는 아이처럼 행동을 해야 되지만 네. 이게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나한테 어떤 식으로 줬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게 배려인지 그냥 친절인지 정말 사랑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긴 한데 이제 아까 우리 여기서부터 하는데 이 사람은 일단 모르는 걸 깔고 가는 거든. 모르는 걸 깔고 갔을 때 근데 고독이 많았는데 요번에 또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아몬드 나무를 그릴 때 그에게 봄이 온 거지.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반짝이었어. 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음. 이 가여운 우리 고트 형님께서 그래도 그때가 가장 또 봄날 중에 하나였지 그러니까. 않았을까. 그래서 나는 너무 좋았던 거지. 근데 나는 사실 그런 봄날이 좀 더 오래돼서 이 사람이 음. 좀 약간 치유도 되고 정신병도 치유도 되고 좀 더 정말 작품을 더 만들고 행복하게 죽었으면 하는 나의 바람이었던 거고 그게 이거는. 좀 아이러니해요. 왜냐면 그런 고독이 없고 그런 고통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제 고우를 모르지.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런 이제 시대의 역작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참으로 이게 아이러니한 거야. 왜냐면 그런 삶을 살았기에 지금 후대에 우리가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작품을 보지만 그 시절에 그가 행복했으면 우리는 아마 어쩌면 고우의 작품과 고우를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피카소 정도만 알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 예, 그렇지 않을까? 맞아요. 아무튼 뭐 그러고 나서 1800 아까 말했듯이 아몬드가 1890년에 조카가 태어났어.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아몬드라는 정말 또 다른 고우의 작품과 다른 풍의 그림이 나오는 정말 대작이 나왔고요. 유일하게 이 작품은 좀 제가 조만간 한 살 생각입니다. 아 진짜로? 네. 그러니까 당연히 모자. 아니 어떻게 그걸 사요? 아니 그 깜짝놀라서 제가 막 아니 제 카페 테라스를 사서 이제 누군가를 들여가지고 이제 또 고우의 작품이 없는데 그 다음으로는 요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럼 약간 이런 생각하고 좋아 이거 좋을 것 같아. 희망찬 왜냐면 이제 곧 또 애기도 나니까 애기를 위한 그럼 꼭 사야겠다. 그 애기를 위한 아몬드. 그럼 선물로 좀 주십시오. 약간 예를 들면 얼마짜리인지 한번 보십시다. 얼마짜리인지 조금 봅시다. 벽에 걸만한 걸로. 알겠습니다. 네, 선물로 보고 그러면 다음 그래서 그리고 나서 유명한 밤의 프로방스 시골길이라는 또 작품이 있어요. 이것까지 완성한 다음에 이 병원에서 나와서 오베르로 떠나. 이 오베르가 알죠? 여기가 자살한 데인가 봐. 이게 이제 이제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왔어요. 시골 저희가. 같은데. 오베르로 한적한 곳으로 가요. 그래서 오베르로 돌아온 뒤에는 빈센트의 편지들이 점점 계속 날카로워져. 그러니까 뭐 이 테오한테도 그렇고 뭐 이 얘가 또 중간에 얘랑 지금 헤어졌잖아요. 이 고갱한테도 계속 편지를 보내면서 날카로워지고 계속 약간 편지의 맥락도 앞뒤가 약간 안 맞아. 그치. 글을 지금 쓰지 못할 정도의 정신 상태. 자기의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좀 굉장히 심각해지고. 이 얘기했다가 갑자기 이 얘기 돌렸다가 뭐 물감 얘기했다가 뭐 필요한 거 얘기했다가 자기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막 정신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쯤이었나? 엄마한테 편지 쓴 게 있어요. 맞아. 엄마한테도 편지를 써.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 이제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걸 알고 튤립 파동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너무 슬펐어. 저는 그 엄마한테 보낸 편지가 굉장히 슬펐거든요. 역시 감성적인 선.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집안도 부모님과의 어떤 그 이혼과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엄마와에 대한 유대만 보면 좀 제가 이게 긁힌다 해야 되나? 눈물 포인트. 그렇게 잘 울어. 네, 그렇게. 근데 그 엄마 편지를 보는데 그 엄마랑 사이 진짜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그 편지를 보니까 좀 뭔가 되게 이제 예를 들면 그래도 고우는 엄마를 사랑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고우는 내가 볼 때 가끔씩 여동생한테도 편지를 쓰고 보면 자기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그런 거야. 근데 자기는. 여동생한테는 좀 굉장히 수동적이더라고. 그러니까 해라. 그렇지. 해라. 라짜로 이게 약간 이때 당시는 또 우리나라 옛날 시대처럼 뭔가 여자 동생, 여자잖아. 여자 동생 막 너는 뭐 오빠가 장남 막 이런 게 있었겠죠. 너가 이거 보면 이해할 거다. 그런 게 있겠지. 애 취급하고 이런 게 있겠지. 어쨌든 이 사람은 가족도 그렇고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계속 집착하고 그림에 몰두하고 결국 이런 식으로 쓰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1890년 7월 27일에 자기가 맨날 그림 그리던 밀밭에 올라가서 스스로 가슴에 총을 쏘는 사건이 벌어져요. 드디어 밀밭까지 근데 바로 죽지 않은 거 알죠?
아, 그렇죠. 그리고 이틀인가 며칠 3일인가. 그리고 지가 지발로 내려와서 자기 집에서 누워 있다가 담배도 한 대 때우고. 태우가 왔는데 왔니? 아니 그러니까 뭐야 머쓱 이러는. 그리고 며칠 뒤에 죽었어요. 맞아요. 너무 그리고 안타깝죠. 총상이 이제 간통을 안 하고 그 등에 네, 박혔다고 맞아,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그걸 의사들이 뺐대. 뺐는데도 이제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뭘 포이즌처럼 뭐가 퍼졌겠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이게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근데 이 분위기상 자살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분위기상 왜냐면 그렇지. 뭐 타살일 수도 있는데 분위기상 어쨌든 그 시즌에 이게 아니더라도 죽었을 것 같다. 약간 뭐든 어떻게든 약간 좀 데미지가 정신 상태가 이제 극도로 그러니까. 갔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쉽죠. 결론은 이렇게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사후에 아까 말했던 그 요라는 요한나 뭐 요라고도 하고 요한나라고 하는데 책에는 모르겠지만 요라고 책에는 적혀있더라고요. 요라고 나왔는데 이제 요라는 빈센 그 테오의 와이프가 왜냐면 테오도 그 후로 6개월 뒤에 죽었잖아요. 난 로미오가 줄리엣이에요. 그러니까 테오가 엄청 자기 형에 대한 미움과 사랑과 애증과 애정이 막 복합돼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테오도 형한테 어쨌든 리스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했지. 오히려 반대로 나는 이제 그 부분의 실화가 너무 궁금한 거야. 반대로 나는 테오가 빈센트한테는 그 고우한테는 굉장히 리스펙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 사람은 멀리 보고 그 그림의 어떤 그거를 좀 알아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우가 쓴 편지에 중독이 걸려 있대. 이게 너무 재밌게 쓰니까 고우가 며칠만 편지를 안 써도 왜 편지 안 오냐고. 왜 안 하지? 뭐 무슨 일 없나? 근데 이제 고우는 편지가 오면 50프랑만 약간 결국에는 50프랑 뭐 6프랑 근데 결론은. 돈 달라고만 쓰기 좀 그러니까 앞에 이제 자기 서사를 쓰는 거지. 쓰는 거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왜 이게 팩트처럼 좀 와닿았냐면 그 마지막에 보면 이 테오가 편지를 거의 보관하고 있는 게 많았대. 근데 빈센트는 오히려 편지 받은 게 별로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받은 얘기들은 없잖아요. 지금 책에도. 그게 이제 쓴 좀 얘기만 있지. 그래서 난 그게 아쉬웠어. 서로가 이 어떤 이야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받은 이야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건 실제가 아닐 수 있지만 그냥 유추해 보기에는 고우는 좀 돈 받기 위해서 한 걸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나는 약간 그렇다고 생각해. 그럼 양아치인데. 왜냐하면 나도 보통 사람이라는 게 내가 이 사람한테 아쉬우면 좋게 얘기를 하지. 내가 좀 이렇게 상황이 그렇고 했는데 어떻게 이래가지고 지금 뭐 했는데 뭐도 힘들고 했는데 뭐 조금은 어떻게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하지 마. 야 좋네 나 이렇게 얘기 안 하지. 근데 또 정황상 마지막에 자살을까지 한 걸 보면은 동생한테 너무 미안한 게 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또 다르게 느끼는 게 동생한테 미안한 건 난 모르겠고 얘가 이 정신적으로 자기를 이겨내지 못한 거야. 그것도.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서는 왜냐면 사람이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얘가 뭐 계속 20살이 아니니까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자기의 몸도 쇠약해지고 인간들하고도 계속 이게 계속 상처잖아.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한테 상처, 부모한테 상처, 뭐 태우를 제외한 나머지 뭐 친구들한테 상처, 예술가들한테 상처를 받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다가 정신병원에서 이게 지금 자기 정신을 고치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정신병자라는 걸 인지한 순간 그치. 더 이상은 없다. 그리고 이제 자기 죽는다 그랬잖아요. 앞으로가 이제 없구나.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나는 좀 안타까운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결론은 뭐 죽어서 나중에 작품을 남기긴 했지만 그냥 인간 빈센트를 봤을 때는 정말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그치 어떻게 이렇게 볕들 날이 한 번이 없었어. 내가 지금 그 말이야. 뭐 하나 잠깐 반짝이라도 뭐 얘가 그래도 뭐 어느 순간 행복한 적이 있었다 이런 게 없었고 계속 안 좋은 일이 반복되니까 그쵸. 좀 이게 보면서 나는 이 책이 너무 힘들더라고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뭐 종교와 가깝지 않나. 고행을 하고 그 떠난 그 어떤 그치, 예수님 바이브로.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또 그 폄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그냥 뭐 이렇게 지켜봤을 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고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바이브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화가하면 고우, 피카소 뭐 요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래도 1등은 고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
뭐, 네. 어쨌든 이 사람의 작품을 봤을 때랑 책을 읽고 봤을 때랑 너무 느낌이 달라서 이제 나는 좀 예술은 힘들다. 결론은 예술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근데 쉽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까지 대단한 예술가가 아니라 그냥 뭐 노래 좀 찌꺼리고 뭐 그림은 아예 안 안 그리고. 됩니다. 철학을 가지십시오. 철학을 아유, 더 깊게 우리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조금 더 철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집시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마지막으로 결론은? 가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 중요한 것은 지금 달리면서 잘 듣고 계시죠. 동기부여가 우리가 이제 요우기 때문에 그 빈센트 그 반고우 고트 형님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거를 가져가야 될까? 이 포인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마디씩 하고 끝내시죠. 지금 그러죠. 60분 찍었어요. 미쳤군요. 아무튼가 저는 그냥 인생은 그러니까 빈센트 같이 그러니까 약간 극단적이진 않지만 결론은 인생은 외롭고 혼자 달려야 되고 아, 그렇지. 계속 그 자기가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근데 그 목표라는 것도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끝으로 가다 보면 결국엔 자기만의 느끼는 자기만의 세상이 생길 것이고 아, 그렇죠. 내가 정말 눈을 감는 순간까지 자기의 인생을 잘 달리면 뭐 빈센트처럼 나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자기의 길을 닦아 나가면서 자기 인생을 뭐 좀 만족을 하거나 아니면 뭐 좋은 쪽으로 회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달리지 않을까. 그리고 끊임없이 성찰하고 끊임없이 모든 자기를 찾아야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요 빈센트 반 고우라는 우리 고트 형님을 좀 토파보면서 저는 전시도 좀 갔었습니다. 고우를 좋아해갖고 그래서 좋아. 이 책을 선정한 것도 있는데 저는 고트를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30대 후반쯤 왔고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나는 뭔지, 나는 뭐야, 나는 뭐고, 그리고 그 시기별로 내가 좋아하는 것도 바뀌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어느 정도 정의를 내렸는데 또 10년이 지나면 또 조금은 바뀌어 있어. 맞아. 근데 계속해서 이제 나를 정의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그 내 마음의 목소리가 좋아하고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기 위해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고후의 인생처럼 절망적일지언정 그래도 이거를 해야겠다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각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도저도 아니게 뭐 평범하게 살 수 있겠지만 그렇게 내가 살아도 가능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근데 이제 뭐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것들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병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걸 고쳐야지. 근데 그걸 고치고 싶진 않고 그냥 뭔가 고우처럼 내가 그렇게 초라해질전정 그 어떤 선택을 해야겠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조금 더 내 철학을 위해 좀 고집스러워질 필요가 있지만 좀 고우랑 다른 면은 그래도 가족과 주변 사람은 그러니까, 좀 챙겨야지. 그건 나는 그런 건 있는 거지. 그게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죠. 책임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고우가 되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우의 어떤 그런 고집스러운 면도 이렇게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예를 들어서 배울 점이라는 건 자기가 어떤 분야를 갖고 있어 해야 되는 목표가 있어 그 부분에 약간 외골수적인 부분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부분은 닮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거나 이 사람들이 피해를 주면 안 되지. 피해를 줄 것 같으면 자기가 떠나야지. 그러니까 근데 고우는 지금 사실 동생의 인생에서도 굉장히 항상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실질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결국 동생을 죽음까지 몰게 한 그만큼의 이 집착과 애정이 또 있었던 거잖아. 너무 섞여 있죠. 너무 엮여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 고우도 태호가 선물 같은 존재고. 그러니까. 태호도 고우가 선물 같은 존재. 왜냐면은 약간 태호가 내가 볼 때는 고우 자기의 이 안에 빈센트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왜냐면은 이 뭐라고 투시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얘가 없으니까 자기도 못 사는 거야. 그것도 있는데 자기도 뭔가 그런 예술을 하고 싶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자기는 반이야, 그 능력이 안 되는데 이제 형은 그런 좀 천재적인 그러니까 게 있으니까 나를 집어넣는 거지. 그거 이제 자기가 자기라 생각하고 아니면 그렇게 평생 후원을 못 그러니까. 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엄청난 예술적으로 표현하면은 너무 멋지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또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 서로가 막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런 것만 좀 배제하면 빈센트의 어떤 고집스러운 자기 작품의 세계와 자기 정신적인 거는 좀 어느 정도 우리도 닮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또 하나 거십시오. 어떤 걸 닮아갈 건지. 그리고 운동 계속 하고 있나요? 그때 저 우리 헬스는 열심히 합니다. 주 그때 4회 하기로 했나? 우리 이번 그때 주는 이틀밖에 못했습니다. 우리 그때 그 1화에 우리 정주영 고트 아니 배우고 4회를 했어. 근데 이번 주는 이틀. 왜냐면 이번 주 봐봐. 뭐지? 알겠습니다. 네, 네, 내가 네. 일이 좀 많았어요. 일이. 그러면 이번 주만 안 하고 그렇죠. 다음 주는 또 4일 할 거예요. 걱정하지 알겠습니다.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고우 형님을 이제 배운 걸 토대로 또 뭐 하나 각오할 게 있나요 혹시? 거울을 통해서 네. 거울을 통해서 저는 예술가랑 안 그래서 딱히 이번 편에는 각오할 게 없었다. 없어. 그냥 이 사람의 근데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이 책 한번 정말 이래서 정말 미술에 관심이 많거나 어떤 그런 뭐 하여튼 이거를 보고 가면 달라요. 그렇지 설명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보고 작품을 봤을 때 느낌이 너무 달라. 저도 지금 이 책을 보고서 옛날에 봤던 작품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다르게 느껴져서 여러분들도 한번 뭐 달리시면서 들으면서 이거를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책 읽어보시고 미술 작품을 전시를 보시면 좋죠. 진짜 느낌이 다를 거예요. 어쨌든 뭐 인상파의 대표 주자인 고우잖아요. 네. 뭐 모네나 뭐 네. 모네도 인상파 맞나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저도 봤지만 네, 고우가 공부하기가 너무 좋아. 맞아. 너무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편지가 많다 보니까. 맞아. 얘가 너무 많아. 자료가 네, 자료가 많고. 아무튼 열심히 달리십시오, 여러분. 네, 아니 뭐 달리고. 자꾸 달려라 그래요. 달려라. 니카시오가 달려야지. 아니 그 달리라는 게 꼭 러닝이 아니더라도 네.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알아서 잘 달리라는 얘기죠. 또 한편으로는 또 인생이 굉장히 허무합니다. 그럼요. 허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달려야 되는 게 또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시간은 정말 얼마 남지 않다는 걸 제가 또 제 개인사 때문에 최근에 느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고우의 결단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내 자유입니다, 여러분. 내 자유를 남지 않은 삶을. 네, 남의 눈치 볼 거 없이 내 자유를 위해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네, 달려가시고요. 이번 연도 1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유라는 게 평생에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시간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구호 한번 네. 외치도록 하고 마치십시오. 우리 구호. 우리 구호 있잖아요. 니카시오 모닝런 화이팅. 자, 여러분. 다음 책 한번 마지막 다음 이야기. 책 우리 그거 아니었는데 트럼프 아니었나요? 네, 자, 다음 고트는 또 우리가 1월 초에 뵐 텐데 네. 그 트럼프라는 정치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생각은 아니에요. 왜냐면 정치랑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트럼프라는 또 고트 형님이 예를 들면 어떻게 협상을 해왔는지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또 니카시오가 추천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엔 도덕경 가야죠. 글쎄요. 제가 지금 한번 도덕경에 생각해봅시다. 굉장히 꽂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 그 제가 또 최대한 음. 이 도덕경에 대해서 또 공부 많이 해올게요. 알겠어요. 어쨌든 지금 도덕경이 아니고 협상의 기술부터 들어갑니다. 일단, 자, 네. 70분 찍었으니까 여러분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니카시오 니카시오. 모닝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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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렵게 스페셜 게스트 모시고 정말 열심히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재밌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70분 정도 되니까 그냥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운동하고 운동하고 뭐 요래조래 보다가 방고우 재밌겠는데 한번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네. 전시도 보는 네. 그런 또 주말 보내시고요. 그럼 안녕! 안녕. 와 고생하셨습니다. 70분. 이야. 역작이었대 역작.